안녕하세요. 너무 바쁜 나날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제가 좀 입술이 조금 많이 안 좋아요. 어,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왜 자고 나면 입술이 부르튼 경우는 있어도 일하고 있는 도중에 막 느껴져요. 입술이 막 이렇게 뭔가가 막 이렇게 부어오르고 있다는 게 아무 이유도 없이 느껴지면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직도 조금 안 가라앉네요.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이제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니까 이게 삶이 이제 이렇게 진짜 우리 왜 이렇게 옛날에 통계나 아니면은 무슨 뭐 이런 데서 배운 거 아시죠? 이렇게 벨 커브라는 거. 벨 커브가 이제 보통 이제 아이들 그 이제 그 IQ 같이 머리 테스트를 하거나 이럴 때 특히나 IQ 검사를 해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온 어떻게 보면 좀 스탠다드 같은 표준 그거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IQ가 이제 100이면 이제 제일 벨 커브에서 가장 이제 꼭대기에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 양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영재, 천재 이렇게 intellectually 그렇게 가고 이제 이쪽 왼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intellectual 뭐 delays, deficits, disabilities 막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지적 장애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적으로 뭐 약간 딜레이, 그럼 뭐 경계성 장애 같이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뭐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그 벨 커브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이제 이렇게 왼쪽에서 시작해서 애기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로 인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사다리에 학교에서 이제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감과 함께 뭐예요? 지식이 아이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쌓이기 시작해서 쭉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어디가 우리 인생의 정점일까요? 제 꼭대기 우리가 IQ 어떻게 보면 이제 가운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intellectual disability IQ를 중심으로 한 이 벨 커브는 제 가운데가 제일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 커브가 가운데가 제일 높다는 게 아니라 100명의 아이들이 있거나 10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지적 능력이 100 중심으로 제일 많고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영재, 천재 숫자가 희귀하잖아요. 작잖아요. 또 이쪽으로 지적장애가 또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벨 커브를 우리 그 인생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학교를 보통 교육을 마치는 시점을 평균적으로 마치는 시점을 우리가 이제 하이스쿨 고등학교를 마치면 고등교육을 받았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고등이라는 말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그때는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가기 시작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 지금은 거의 뭐 한국이 대학 진행률이 세계에서 아마 거의 탑에 제가 지금 정확한 그 등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미국은 아직도 대학 가는 그 확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그 퍼센티지가 50%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얼마 전까지도 25%, 35%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그런 사회는 저는 건강한 사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등학교만을 졸업하고도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에서는 국가의 그 파이낸셜 에이드라 그래서 국가의 융자죠. 정부 융자 굉장히 그 이제 그 뭐죠? 이자가 싸요. 싸가지고 굉장히 낮아요. 싸다는 의미보다는 굉장히 낮은데 이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한 학기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자를 갚으라고 이제 고지서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갭을 가지면 바로 고지서가 와요. 6개월 안에. 그렇지만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자기가 10년을 다니든 뭐 박사까지도 어쩌든 간에 이거를 계속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요. 물론 이제 아버지 부모님의 경제력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어정쩡한 중산층에게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비리그 대학을 간다든지 아이들이 조금 굉장히 비싼 사립학교를 가면 두 사람이 돈을 벌어도 아이들의 등록금을 대주기가 힘들어요. 만약 비싸기 때문에 거의 아이들의 등록금 하나가 두 부모 중에서 한 부모의 수입의 거의 8, 90%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는 융자는 못 받고 어, 이제 조금 비싼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제 다른 사립 이 재단 그런 데서 주는 이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올라가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실은 어때요? 제대로 된 나라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아이들이 굳이 그렇게 막 대학에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은 또 자기가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전문직이 아니어도 인문대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문직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직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좀 프리랜서의 잡을 더 많이 가질 확률이 많죠. 그런 거에 대한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의사, 선생, 뭐 약사 이런 전문직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문직 자격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야 되니까 대학을 가는 경우 말고는 자기가 대학을 바로 갈 필요가 없어도 돼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바로 대학을 안 가는데 아이들이 뭐 내가 나중에 조금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를 갖고 좀 살다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가겠다 이래요. 그러면 훨씬 자유롭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럽 제도하고는 조금 더 다르죠. 미국의 제도들은. 유럽은 어때요? 공부를 잘해야지만 대학을 가잖아요. 왜냐하면 대학이 전부 다 뭐예요? 무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무상인 학교들은 자기가 고등학교 때 자기의 그러니까 지적 능력은 아니지만은 자기의 성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 케이퍼빌리티가 있다는 거,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 이건 지적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죠. 뭐 IQ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니까 성적을 유지하는 거는 자기의 이제 노력도 절반, 머리도 절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빚이 없죠. 근데 미국의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은 엄청난 빚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해요. 그 등록금을 fully 부모가 이렇게 페이를 해주는 경우는 미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나 이제 저희 대학 같이 이렇게 중간 그 뭐죠? 주정부 대학,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주정부 대학이라 해야 되나요? 공립대학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이런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다 자기가 책임을 지거든요. 결국엔 다 빚이에요. 빚이고 나머지 생활비는 이제 자기가 죽으라고 이제 일을 해서 하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착 이렇게 올라가. 그러다가 이 꼭지점이 어딜까? 그때가 30대일까 40대일까 아니면은 자기 정점을 찍을 건데 저는 그때가 내가 직장을 잡고 내가 결혼을 하고 하든 안 하든 내가 아이를 낳고 내가 생각했던 그 삶의 일반 패턴에 따라가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젊은 친구들의 그 사고는 다르지만은 이제 보통의 트레디셔널리 우리가 트레디션이라 그러잖아요. 트레디셔널리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꼭지점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잖아요. 내려오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이 꼭지점에 올라가려고 이제 거의 도달해서 아직 결혼들은 안 했지만 자기 일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아직 올라가지 못했고 여기 정도 있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많은 생각을 이제 하죠. 하면서 살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참 이렇게 지금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삶의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가 우리가 이제 그 데케이드라 그러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그 10년의 단위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막 정신이 없어요. 그 이제 벨컵에 이 꼭대기에 있을 때는 정말 막 내 일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 정신 없잖아요. 거의 초년생일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도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부부가 같이 있게 되면 두 부부가 거의 막 서로를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막
자기 일 하면서 아이들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제 살다가 정신없이 이제 그 시절이 가고 아이들이 이제 대학으로 딱 떠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삶이 조용해지고 조용해지면서 이제서 제가 이제 60인데 돼가는데 62죠 뭐 거의 60인데 이제서 제가 이제 내 정신을 가지고 삶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험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상처받지 않는 나이가 되고 다른 사람들 말에 그렇게 예민해서 무한해동하지 않고 아이 그럴 수도 뭐 있지 뭐 이러고서는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동료가 많지 않고 이제는 혼자 있어도 너무 좋고 어, 혼자 있다고 외로움도 느끼지 않고 이제 이렇게 좀 평안한 나이가 되니까 온전히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로 있으면서 뭐 논문도 쓰고 수업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렇게 바쁜데 지금도 바빠요. 엄청 바쁜데 지금은 이제 나의 지적 즐거움을 위해서 바쁜 거고 그전에는 이제 해야 할 일을 하느라고 바쁘고 지금은 이제 뭐 이제 풀 프로페서니까 더 이상 뭐 올라갈 데도 없고 그러면 이제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을 놓고 이제 다른 데서 즐기기 시작한데 저는 막 더 파고 들어가서 내 삶에서 이제 지적 즐거움을 이제서 이제 만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즐겁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다 성인이 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가끔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제가 엊그제 우리 작은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작은 아이가 이제 지금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를 바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어떻게 또 이제 아리송한 이제 시점인데 뭐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많이 힘들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까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어, 이제 너무나 그러니까 대학 안에서 이 교수들과를 쳐다보면서 롤 마들이었을 줄 알았던 교수들을 보면서 거기서 오는 실망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우리 아이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냐고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뭔데 이러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우리 아이들이 바닥을 쳤을 때, 인생에서 자기네가 바닥을 쳤다 그랬을 때, 정말 못 일어날 것 같이 쳤을 때, 저에게 말을 안 할까 봐 그게 제일 무섭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한테 엄마가 걱정할까 봐, 엄마가 힘들어 할까 봐 말을 안 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바닥을 칠 때는 세상에서 이제 힘들어서 바닥을 치지만 그때가 인생에 너무 처절하게 외롭거든요. 바닥을 쳤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너무 막 인생에서 더 이상 이제 끝이 안 보이는, 더 이상 끝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앞, 한치도 안 보이는 경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오거든요, 한 번씩. 뭐 그게 친구 관계에서 올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내가 너무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이랬을 때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음, 엄마에게 전화하거나 엄마에게 돌아와서 왜냐하면 저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고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지리적으로 부모가 사는 뭐 본가에 대한 고향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부모라는 한 형체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고향인 거예요. 본향인 거예요. 본향, 본향.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처절하게 앞이 안 보일 때, 그럴 때 아이들이 부모를 찾아간다는 거는 부모가 나를 보면서 너무 심하게 걱정하고 부모가 더 힘들어하고 이러지를 않고 그냥 부모한테 가서 말을 하지 않아도 부모가 않고 내가 막 굳이 그렇게 시시콜콜 말하지 않아도 그냥 부모가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서 따스한 밥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먹이고 그냥 쉬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야기를 꺼내도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뭐 그 누구죠? 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조언하고 뭐 충고하고 뭐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우리 아이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부모로서 부모라는 그 자리만 생각을 하면 그게 가장 성공한 부모가 아닐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성공한 부모로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는 아이들에게서 그렇게 깊은 신뢰를 주고 아이들이 바닥을 쳤을 때 어,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냥 거기서 잠시 묻혀서 쉬는 그런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부모로서 성공한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이들이 무엇이 되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저는 그게 부모로서 왜냐하면 저는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내 아이가 혼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부모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아마 제가 그렇게 너무 여러 번 처절하게 그렇게 너무 춥고 외롭고 이렇게 그 춥고 외롭고가 꼭 이렇게 피상의 물질적으로 춥고 외롭고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속에 춥고 외롭고 그거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부모가 알까 봐 이제 겁내는. 왜 우리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아이들은 부모를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배려 속엔 또 뭐예요? 내가 막 짜증이 나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또 부모한테 가면 부모가 꼬치꼬치 캐묻고 막 이러는 것도 또 그러면 또 그게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롤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가 되어서 아무 경험이 없이 부모가 되어서 굉장히 많이 정말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럴 때가 많았고 또 굉장히 불안했고 혹시나 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이만큼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요만큼밖에 못해서 혹시나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까 봐 막 이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많은 지금의 부모님들이, 한국 부모님들이, 미국에서 이제 사시는 한국 부모님들도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에 계시는 이제 한국 부모님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 많이 이제 안타깝죠. 왜냐하면 태어나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님이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쇼트라 그래가지고 왜 밈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짧게 짧게 몇 초씩 나오는 거. 그거를 보는 것 중에서 제가 아기 나오는 거를 참 많이 봐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 시간이 너무 아련해서 30년 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책을 쓰고 제가 이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면서 새로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귀엽고 이뻐서 보는 것도 있지만은 그 아이들의 손짓, 발짓,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먼저 어떤 아이가 어, 아버지가 누가 아무튼 아이의 그 장난감인가 뭘 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아버지한테 와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말이 안 돼. 아직 말을 못하는 아이인데 아이가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겠어요. 이 이미테이션이에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 이미테이션. 아이들은 이미테이션으로 배운다. 미미킹. 이미테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에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를 엄마나 아빠에게 배우겠죠, 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참 기가 막힌다, 막 이러면서 보죠. 왜냐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꼬맹이들을 한참 키우고 있을 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왜 저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아이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왜 몸을 저렇게 구르고 하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니까 이제 보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보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게 이제 미국의 부모들하고 한국의 부모들하고 이제 아이 키우는 모습을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저는 또 한국에서 3살까지 우리 큰아이를 키우다가 미국으로 왔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 미국의 부모들은 아이를 즐기고 아이를 즐겨요.
아이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재밌고 그래서 프로페셔널 잡을 가진 제가 그전에 아마 이런 얘기를 어딘가에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직을 가진 그러니까 전문직이라는 건 뭐예요? 월급도 보장이 되고 직장도 보장이 되고 이런 자리들이잖아요. 뭐 약사라든지 이렇게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엄마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홈메이드 마음으로 가정주부로 들어앉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정주부라고 안 그러고 홈메이드 이제 마음으로 들어앉는데 그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이 미국 그 젊은 엄마들이 일률적으로 하는 말이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그때는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젊을 때 나는 전문직이 그 갖고 싶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막 학교를 다니고 이럴 때였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면 다 하나같이 대답이 한 가지 똑같은 대답이 꼭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빨리 큰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아이들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인조이하기 위해서, 아이들 크는 거를 인조이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버렸다, 떠났다, 아니면 브레이크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저부터도 너무 아이가 예쁘다는 말을 하지만 내가 아이 키우는 것을 인조이한다, 즐기기 위해서 즐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아기 때까지는 즐겨요, 부모님들이. 즐기는데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모님들이 이제 이 정보기관의 요원처럼 바뀌죠. 바뀌고 전투사 같이 되면서 아이를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 굉장히 무거운 부담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냐하면 그 책임감이에요, 그게. 부모로서 책임감, 한국 부모님들이 부모로서의 책임감, 그 책임감이 있다는 건 뭐예요? 부담감이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까딱 잘못하면 우리 아이가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전투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막 정보 요원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원을 알아보고 뭐 어떤 애가 뭐 한다면 우리 애도 시켜야 될 것 같고 어떤 애가 태권도 하면 태권도 뭐 음악 미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하워드 가너가 얘기했던 팔방미인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어릴 때 애들은 그걸 다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젊은 엄마였을 때. 왜냐하면 아이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아이를 그렇게 내보내서 막 이렇게 할 생각만 하시지 내 집안에서 내 아이를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내가 잘 관찰할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이제 아이를 유심히 이제 아이를 보면서 막 시키고 이런 거는 하시지만 아이가 노는 거, 아이가 공부하는 거, 아이가 책을 읽는 거, 아이가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는 거 이렇게 쭉 아이를 가만히 앉아서 관찰을 하면서 부모로서 내가 아이한테 한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보면서 아이의 그 특이한 거 아이가 두 명인데 두 아이가 좋아하는 게 완전히 다르고 세 아이면 세 아이가 다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 키우는 걸 즐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아이를 꼭 유복하게 키워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죠? 아이들은 어디에서 태어나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든, 부잣집에서 태어나든, 아이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뭐예요? 부모님의 전적인 사랑, 그죠? 그 부모의 그 품 안이 너무너무 따뜻한, 그냥 따뜻함, 따스함, 그거면 되잖아요. 아이들은 가난하든 부자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똑같이 가난한 집에서 자라난 우리가 어른들을 바라보면 제가 이렇게 미디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은 자꾸 이렇게 아우 저 사람의 부모는 어땠을까? 이 생각을 자꾸 한다 그랬잖아요. 이 선생이라서 어쩔 수가 없이 그런 것처럼 참 안쓰러운 어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나,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나, 저렇게밖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릴 시절에 그 부모의 모습이 어떻게 저 아이를 키웠을까 하는 생각들이 막 상상이 돼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배만 고프지 않으면 어때요? 배만 고프지 않으면
우리 집이 부잣집인지 우리 집이 가난한 집인지를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방 한 칸이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부모하고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부모하고 정말로 찐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자기 집이 가난해도 애들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마음은 가난하지 않아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근데 학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에도 워낙 많이 나오지만은 어때요? 부잣집 내가 한 번도 부자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난 몰라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걸 보면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신문이나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 걸 보면 어때요?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꼭 자기가 경제적으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따스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따스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방 한 칸에서 사는 집에서 태어나도 그 부모가 한없이 따스하면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별로 학교에 가서 이제 뭐 학폭을 당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약간 왕따 같이 학교에서 별로 이렇게 친구가 많지 않아도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그렇게까지 괴롭질 않아요. 집에서 부모하고의 관계가 좋으면은. 왜냐하면 이 외로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들이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고 부모 집안에서 외롭고 그런 아이들은 항상 허기진 아이들 같아요. 인간관계에 허기진 아이들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와서도 아이들이 허기진 아이 같이 행동을 하고 친구가 없으면 너무 막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막 친구를 괴롭히게 되고 막 자기가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런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지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무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는데 제가 거의 뭐 강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크게 이렇게 또렷하게 제가 이렇게 막 제목을 딱 멋있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질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눈에 띄지를 않기는 하지만은 그냥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했어요. 중간중간 제가 많이 하긴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아이를 무엇으로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이제 아이가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대학을 보내는 것까지 아직도 저도 한국 마인드가 있으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되면 아이들에게 빚을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이 사회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 부모님하고 조금 저하고 이제 다른 면이에요. 그냥 부모님하고 좀 다른 면인데 미국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주 부자들이야 뭐 이제 대주는데 자기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아이의 등록금을 대주는 부모님은 거의 없어요. 제가 하나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미국 부모님들은 자기 삶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어렵지만은 이제 다행히 아이가 두 명이었기 때문에 다섯 명도 아니고 여섯 명도 아니고 두 명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대학 등록금까지는 이제 제가 빚은 없게 너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모든 이제 교육을 마쳤잖아요. 초중고 6년 마치고 미국에서는 7년이죠. 7년 마치고 그다음에 4년 이렇게 11년의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세상에 나왔을 때 빚을 가지고 세상을 시작하게 하고 싶진 않아서 이제 제가 빚이 지더라도 이제 아이들에게 등록금을 대주겠다. 등록금은 엄마가 책임진다. 부모님이 우리가 책임진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너무 다행이었던 게 아마 두 아이가 연년생이었으나 두 살 차이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둘 다 대학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 교육 쪽으로는 월급이 교수들이 굉장히 낮거든요. 미국은 이 과마다 이제 달라요. 이 비즈니스 교수들은 거의 에듀케이션 교수들의 두 배의 막 연봉이 되기 때문에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을 합치면은 이제 거의 뭐 비즈니스 초년생 교수보다 아마 낮을걸요. 한 명. 그러니까 다행히도 우리는 이제 두 아이가 5살 차이였기 때문에 한 아이 끝내놓고 1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아이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했어요. 그게 아마 두 아이가 같이 했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했는데 거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릴 때부터 저는 책임감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책임감.
그죠? 우리는 엄마 아빠는 돈을 벌고 그게 엄마 아빠의 책임이야. 그래서 너희가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조금 편안한 집에서 좀 여유 있는 집에서 니네 방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와 같이 자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가 부모의 책임이면 너희의 책임은 학생이니까 어때요? 너희가 할 바를 하고 또 마음껏 놀고 아이니까 아직 아이니까 신나게 놀고 아이니까 자기 할 거 하고 뭐예요? 숙제 있으면 숙제하고 또 시험 있으면 시험 공부해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만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뭐가 되고 싶냐는 건 재밌으니까 이제 한번 물어봐 봤죠. 어디 관심 있나? 그러면은 둘 다 대학을 갈 때까지도 둘 다 없었어요. 그게. 하고 졸업하고 나서도 지금 이제 작은 아이는 이제 뭔가 이제서 이제 찾아가는 것 같고 이제 큰 아이는 이제 자기가 다른 걸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럭키한 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막 어딘가에 관심 있는 걸 보여주는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아이를 가진 부모가 가장 럭키한 부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막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든지 책 읽는 걸 좋아한다든지 이러면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부모는 어때요? 이제 뭐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이를 응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그걸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이제 물질적 도움을 주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두 아이들은 둘 다 그러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계속 저로 하여금 이제 아이들을 보게 만들었죠. 우리 아이는 무엇을 잘하나. 뭐 큰 아이는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잘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물어보면 그쪽으로는 자기가 직업까지 하기는 싫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결국에는 대학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부모는 어때요?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어때요?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부모가 옆에서 즐기는 거예요. 어릴 때는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 거 이런 거를 아이들 인조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애기 어른이 된 거잖아요. 애기 어른, 영애덜트. 애기 어른이 된 내 아이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어때요?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자기 삶을 만들어가고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자기를 만들어가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mature 돼가는 영어로 얘기를 하면 그죠? 성숙도를 더해가는 그 어른이 되어가는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제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아이하고 같이 어떻게 해요? 친구가 되어가고 그다음부터는 이때 애들이 맨날 뭘 모르면 부모한테 물어보는데 이제는 부모가 물어보기 시작해요. 이제 뭐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새로운 시스템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정보에 대한 거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그 지금은 이제 반반 아이들이 저희한테 왜냐면 아이들은 저희만큼을 아직 안 살아봤잖아요. 몇십 년을 지금 부모는 더 많이 살았으니까 자기가 살아보지 않은 삶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고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세대가 온 거를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주거니 받거니가 이제 또이또이가 된 거죠.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마다의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누군가를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을, 이게 아이들을 지금 어른이 될 때까지 키웠지만은,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기관에서 이제 하는 선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키운 거에 아이들이 또 교육에서 밖에서 포멀 에듀케이션을 받으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에 이렇게 절반을 이제 저는 양쪽을 다 경험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 조금 부담을 내려놓고 한국 부모님들이 부담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장애가 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아직도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물론 이제 뭐 내가 아이가 임신된 줄 모르고 마약을 했다든지, 내가 아이가 임신된 줄을 모르고 막 술을 매일매일 마셨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아이를 헐탄 것도 되지만 자신을 헐탄 것도 되잖아요. 그렇게 무언가를 내가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해서 아이가 잘못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거기서 드는 그 죄책감은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냥 이렇게 이 나에게 이제 온 아이가 이제
그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미국 부모님들도 이제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7단계 그런 감정적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받아들이기까지 미국 부모님들도 그러지만은 일단 부모님들이 받아들이고 나서는 미국 부모님들은 훨씬 더 좀 편하게 아이들을 보고 있는 그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 자체로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의 그런 복지 시설이 아니라 그 복지 그 정책이 그죠? 미국만큼 미국도 뭐 유럽에 비하면 복지 정책이 그렇게 막 잘 돼 있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한국이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질 거예요. 나아져서 저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가 장애가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아이로 조금 더 마음을 이렇게 좀 가볍게 가지시고 어 조금 이렇게 아이를 막 빨리빨리 이제 뭔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막 빨리 막 장애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고 막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잖아요. 한국 부모님들은. 저는 미국 부모님들이 좀 배워야 되는 면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노력을 하시지만은 저는 이제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면서 계속 커리큘럼을 개발을 하면서 그 방법을 선생님들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래요. 아이들이 100가지를 가지고 태어나도 어른이 그 100가지를 못 보면은 아이들은 어쩜 한 20가지만 10가지만 어떤 아이는 5가지만을 쓰고 나머지는 장애인 채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이가 모든 사람들이 몇 가지를 가지고 태어났는가는 다 달라요. 가지고 태어난 것들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이들이 교육을 만들어가면서 이야기가 끝도 없이 나오네요. 혹시 이거 들으시면 끊어서 들으세요. 끝도 없이 나오는데 어,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애들이 앵앵이하고 태어난 것부터 학교 기간에 갈 때까지 집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죠? 아이들하고. 그거를 아이들이 자기가 100가지를 가지고 태어나면 부모님이 그러니까 50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인간 재능이 전부 다 해서 100가지가 있다고 쳐요. 그럼 100가지 정도가 있으면 아이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데 공부하는데 뭐 이렇게 힘들지 않는다고 쳐요. 그러면 100가지가 이제 정상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정상이라는 의미가 100가지다. 그러면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예를 들어서 한 50가지다. 그러면 이제 얘는 장애가 있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70이다. 그러면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직 30, 50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비어 있는 공간이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막 아이를 가르치고 막 뭘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를 부모님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지식이 있으면 그죠?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지식이 있으면 내 아이가 정확하게 어디가 부족한지를 특히나 이제 둘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훨씬 그거가 빨라요. 왜냐면 첫 아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첫 아이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첫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면 어디가 맥시멈인지 어디가 이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부모님이 공부를 계속 해가면서 저는 모든 부모님이 충분히 선생님, 가정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저의 한 프로젝트거든요.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에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페어런츠를 에듀케이터로 만들 것인가. 특히나 장애가 있는 집안에. 이게 부모님들이 자꾸 이제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의사가 아니면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것처럼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교사들도 다 뭐예요? 배워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도 충분히 배우면 아이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집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5, 6년 동안, 7년 동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멀 에듀케이션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이 일상의 아이들이 100이라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비어 있는 30, 20, 50, 뭐 70 요거를 어느 정도까지 채워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채워갈 수 있느냐는 거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러면 가지고 태어난 거, 그다음에 가정의 developmental time이에요. 그 발달 과정,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이제 environmental이에요. 이게 education이 formal education, school education.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더하기를 해서 요 아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최소한 아이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태어난 게 100이, 이제 일반 아이들이 100이라 그러면 우리 아이가 50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요 나머지 50을 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가 이제 우리가 후천적으로 이제 교육에서, 환경과 교육에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학교에서. 그래서 저는 내가 아이라면 제일 억울한 게 나는 내가 태어났을 때 다른 애들처럼, 내 동기 아이들처럼 반짝반짝반짝 하질 않아요. 근데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톡 던져주면 톡 하고 배우고, 톡 던져주면 톡 하고 배우는데 나는 조금 느려. 느리지만 배울 수는 있어. 근데 내가 느리니까, 아, 내가 장애가 있다 그래서 어른들이 나한테 큰 관심을 안 가져. 아니면 어른들이, 아, 내가 그냥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놔둬버려. 내가 조금 슬로우하면 그냥 얼른 밥을 먹는데 조금 천천히 먹으면 다 먹고 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치워. 그럼 내가 불안하니까 다 먹었다 하고 수저를 놔. 그럼 어때요? 나는 배가 고프잖아요, 여전히.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충분히, 우리가 일반 아이들은 쭉 하고 가르칠 거를 요 아이들은 조금 천천히 더 단계별로 좀 더 서로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면 요 아이들은 느리기는 하지만 한 발 한 발 한 발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거를 모르고 못 보고 무시하고 이 아이들이 나이만 먹어가게 나비 두는 것이 전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다 키워놓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나 그냥 쭉 따라가면 되는 이제 교과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어린 갓난쟁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좀 보고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실 밖에 책들은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모르니까, 모르면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자꾸 어느 기관에만 맡길 생각을 하고 누구를, 다른 사람을 돈을 줘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어때요? 부모님이 이제 내가 해볼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그리고 나는 당연히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수교육 분야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제가 이제 부모의 가장 이상적인 것부터 이렇게 해서 제가 이래요. 이렇게 수다스러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가는데,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일을 다 제쳐놓고 제가 이제 한 번씩 뭐가 생각이 나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화려하게 달지를 못하니까 아, 많이들 안 보세요. 안 보시는데 조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보거나 들으신 분들이 꼭 보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 얼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운전을 하시면서 들으시든지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큰 제목 없이도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씩 조금씩의, 어떻게 보면 먼저 살아본 사람, 먼저 경험해 본 사람, 거기에 이제 조금 교육적으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본 사람이 해주는, 어떻게 보면 위덤인 거예요. 지혜인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 아이들에게 너무 책임감이 너무 커서 부모님이 당신 삶도 인조이를 못하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즐기지를 못하고, 당신도 내팽개쳐 놓고 이제 그러는 부모님들에게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 그죠? 어떻게 보면 조금 절반은 순리에 따라가고 이제 나머지 절반은 얼마만큼 내가 지혜롭게 내가 공부를 해서 내 아이를,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해보시고, 이제 일반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 중에서도 너무 우리 아이를 갖다 무슨 막 그냥 고등학교로 보내고 막 아이를 뭐를 만들고 뭐 너무 슬퍼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을 막 의사를 만들고, 도대체 아이들, 한국이 이 승진 지상주의 사회,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사회,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신분 사회가 계급의 피로 인해서 그렇게 신분 사회가 이제는 교육으로 인해 신분 사회가 되고, 그게 또 돈까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좌절을 하게 만드는, 그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이제 막 그냥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우리 모두 다 어울려서 더불어 이렇게 같이 잘 사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꾸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쭉정이를 걸러내듯이 아이들의 친구 관계도 부모님들이 다 간섭을 해가지고 내 아이를 왕자로 키우려고 애쓰시고 막 이렇게 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아무리 돈이 많고 뭐 과학이 발달이 되고 막 잘 사는 나라가 돼도 참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사회가 되고 사람들이 행복하지를 않고 사람들이 사는 게 즐겁지를 않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삶의 인조이를 못하게 돼요. 내가 하는 일에 인조이하고 내가 사는 거에 이제 즐겁고 이렇게 인조이를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만 말할게요. 그럼 제가 계속 가서 3시간, 4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여기서 마치고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